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결혼을 했습니다. 평소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걱정을 많이 해주고 살갑게 대해주는 자식이었죠. 주변에서도 자식 잘 뒀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엄마, 아침밥은 내가 혼자 차려 먹고 나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 때문에 마음 든든했습니다. 뭘 해도 피곤할 줄 몰랐으니까요. 앞날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잘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부터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며느리는 상냥한 것 같았는데 냉담하고 날카로운 성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줄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친정집부터 들렀다 시댁에 온 며느리는 상전처럼 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밥상을 치울 생각은 고사하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자고 합니다. 그 말에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밖에 나갔다 오더군요. 그것도 지들 먹을 것만 2개를 사왔습니다. 엄마는 찬 것 안 좋아하지? 그래서 안 사왔어. 김 씨는 자식에게 서운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내 사랑이 끔찍한 걸 나무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다 하도록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며느리를 보면서 김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서는 앞으로 준혁이 밥을 제대로 먹고 다닐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둘째치고 일단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게 자꾸 신경 쓰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치우고 가게에 나가봐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만 맡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가게 나가보니 손님들이 대여섯 분이 있었습니다. 가게에는 주방 일을 보는 아주머니 2명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그만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남의 국밥집에서 허드렛 일부터 배웠습니다. 아들이 3살 무렵이었는데 어디 애를 맡길 곳도 없어 대부분 애를 등에 업고서 일을 했습니다. 억척스럽게 일을 배워 30대 중반 나이에는 국밥집을 직접 차렸던 것입니다. 국밥집을 해서 준혁을 대학까지 공부시킨 겁니다. 엄마, 내 명의로 아파트까지 해주고 너무 고마워.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다 가져간 것 같아.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해준 것을 김 씨 역시 하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얼마나 막막했던지 너무 겁이 나서 죽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자식 하나 바라보며 억척같이 살아오다 보니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 은혜 꼭 갚을게. 오래도록 살아계셔야 해? 그런 아들과 점차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자신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 집에 가보니 아들 내외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할 일이 있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락이라도 해주고 가지 그냥 갔냐고 했더니 불편할까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들 내외와 부딪힐 일들을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가 쉬는 날을 택해 김 씨는 반찬 몇 가지를 아들 집에 가져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들이 좋아했던 밑반찬으로 얼마나 좋아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마자 며느리가 톡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렇게 예고도 없이 막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요? 저희 신혼인 거 모르세요? 그렇구나. 미안하다. 격이 없이 생각했더니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오마. 시가 식구들이 신혼에 자주 왕래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런 건 어머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줄 알았는데 좀 실망했어요. 반찬 가져다 줬다가 오히려 구박이나 받은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런 반찬은 이제 준혁 씨도 잘 안 먹으니까 해오지 마세요. 나중에 다 음식 쓰레기로 나가요. 이건 준혁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야. 아마 좋아할 거야. 준혁 씨도 이제부터 우리들 입맛에 맞춰가야 해요. 언제까지 어머님 음식에 매달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는 말마다 정내미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성격이 이렇게 깐깐한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어느 집 심술궂은 시어머니 같은 행태였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꺼낼 수도 없어 해서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뭘 얘기하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집에 와서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자식한테 반찬도 마음대로 못 먹이는 애미가 되었다는 자괴감에 힘들었습니다. 김 씨 자신은 자식들한테 뭐 하나 바라는 거 없는데 하나 있는 애미 비위 좀 맞춰주면 어디 덧나느냐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동안은 가게가 엄청 바빠 숨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인근에 집 공사가 있어서 인부들이 점심 식사하러 국밥집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던 며느리가 어느 날 가게 와서 보고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 장사가 무척 잘 되나 봐요. 어머님은 돈 벌어서 그 돈 다 뭐해요? 반짝 한때 장사란다. 1년 내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면 어머님, 돈 버시는 수완이 좋으신 거지요. 저는 처음에 국밥집이라고 해서 냄새나고 할아버지들이나 드나드는 곳으로 알았어요. 며느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시어머니가 하는 국밥집을 다시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꿍꿍이가 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꿍꿍이 속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준혁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당장 돈이 필요해졌어. 50만 원만 보내줘. 되게 급하거든. 장사도 잘 된다며. 뭐 하는 게 급해서 나한테까지 돈 얘기를 하는 거냐? 평소 아들은 돈 한 번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돈 필요한 데가 많기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보내줬습니다. 신혼 초기라 이것저것 돈 드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뜻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대놓고 돈 타령을 합니다. 어머님, 저도 돈이 필요해서요. 30만 원만 좀 보태주세요. 저번에 준혁이가 가져갔는데 또 필요하단 말이냐? 그건 준혁 씨가 개인적으로 쓴 돈이에요. 그러면 너는 뭐에 쓰는 건데?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 미용이 엉망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네일숍에 가보려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완전히 철딱서니가 없어도 한참 모자랍니다.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시집 와서 엉망이 되었다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그 돈도 해줬습니다. 지들 집에 예고 없이 왔다고 타박할 때는 언제고 내일 미용한다고 돈을 달라다니. 한편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철이 좀 들겠지 좋은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 좀 마련하고 그러려면 며느리가 오전에는 와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다 되도록 연락 한 번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시장을 봐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이 시아버지 제사란다. 몰랐니? 제사요? 저는 그런 거 몰랐지요. 우리도 제사해야 하나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야지. 이것저것 할 일 많아. 너 있는 건 믿고 이번에는 내가 가게 일에만 신경을 썼어. 빨리 와서 좀 도와줘라. 김 씨는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김 씨는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시장 본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도록 며느리는 소식도 없습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아, 아직도 안 오면 어떻게 하니?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집 갔다고 꼭 제사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그런 구태스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너 지금 시어머니 훈계하는 거냐? 제사를 평생 해온 나한테 할 말이냐? 하는 척 신용이라고 해 보여야지. 니들의 의견을 듣는 건 그 다음이고. 괘씸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말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암담했습니다. 어머님, 귀신한테 음식을 바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래요. 다 미신이에요. 미신. 너는 꼭 귀신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냐? 전통이고 가족이 모여 돌아가신 분 다시 떠올려 마음에 새기자는 의미가 있는 거야. 사사건건 시어머니 말에 대꾸를 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갈수록 눈에 박혀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재주는 재주라고 봤습니다. 그날 제사는 특히 준혁이가 술에 취해 약식으로 끝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사를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산 사람들의 정이 부족한 제사를 굳이 해야 할 이유도 이젠 없어졌습니다. 준혁이부터가 그런 마음이 없어진 듯 했습니다. 연락을 미리 해달라는 아들내외에게 연락 한 번 안 하고 있었더니 걔네들도 전화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혁이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 축하를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당분간 친정집에 가 있겠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 잘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있어야 먹는 것도 더 잘 먹을 테고. 그랬더니 준혁이 하는 말이 엄마, 요즘 출산 휴가비 명목으로 시집에서 해주나 봐. 아직 출산은 안 했지만 기분상 먼저 좀 해주면 안 될까? 출산 휴가비를 내라고. 꼭 출산 휴가비라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비, 그런 비용으로 해준다는 거지. 그럼 얼마를 해주면 되는 건데? 한 200만 원 해주면 될 것 같은데 200만 원이라고? 손주도 돈 내고 봐야 하겠구나. 알았다. 정말 세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전통은 머리 아프고 고리타분하다면서 지들은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준혁이가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한편으론 세월이 무상하기도 고요. 그만큼 김 씨는 자신이 오래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아기의 탄생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호칭 하나씩 더 붙게 해줍니다. 김 씨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딸에서 누구의 엄마로 다시 누구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할머니라도 생각하니 세월이 야속했습니다. 허망하기도 했습니다. 애기는 언제 볼 수 있는 거냐? 내일이라도 당장 보면 되지. 그래, 알았다. 내일 가볼게. 수진이는 괜찮냐? 괜찮아. 그런데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내일은 애기 볼 수 없대. 왜? 뭔 사정이 있냐?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외부 사람들은 며칠 지난 후에 보는 게 좋겠다고 한대. 내가 외부 사람이냐? 가족끼리인데 그것도 유리창 너머로 잠깐 보는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냐? 엄마, 수진이가 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니 서운하다 생각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안 봐도 훤합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강제로 끊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전에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를 자기 맘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은 무조건 끊어버리는 며느리였습니다. 김 씨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외부 사람들. 며느리한테 김 씨는 외부 사람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은 언제 아기를 보느냐고. 저녁 늦은 시간 가게 문들 닫고 집으로 들어갈 때 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처갓집 식구들한테는 알렸냐? 장모님하고 처형은 아까 집사람 만나고 애기도 보고 그러고 갔어. 애기를 봤다고? 아니, 외부 사람들은 안 된다면서. 준혁이 잠시 대답을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와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스크하고 손 세척하고 그러고 봤어.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을 한다더니 아내 치마폭에 쌓여 호래미 홀대하는 아들놈부터가 얄미웠습니다. 며느리는 출산을 하고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좀채 받지를 않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습니다. 다음 날에도 다시 전화를 계속 넣어봤습니다. 그때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미야. 너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어. 내가 전화하는 건데 왜 그리 통화가 힘드냐? 죄송해요. 제가 산후조리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일까봐 어머님 전화를 피했어요. 내 전화가 스트레스라고. 그럴 수 있지요. 시댁 식구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고 싶은 게 며느리들의 마음이잖아요. 특히 어머님은 너무 고지식해서 통화하면 답답해요. 그런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알았다. 스트레스가 되니 빨리 끊을게. 기분이 상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면전에서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완전히 상전을 모시고 사는 꼴이 되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려준다면 당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가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준혁이로부터 전화가 왔었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군요. 그것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당장 며느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일부러 그런 거지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남이 알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 줄 알겠어요. 뭐라고?
너 할 말 안 할 말 구분도 못하니? 내가 자식한테 못해준 게 뭔데? 이들이 내 연락을 스트레스라고 하니 서로 통화하는 일을 피하자는 거였지. 스트레스라고 네가 말해놓고 벌써 잊었니? 그래서 어머님은 너무 고지식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후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걸 한 군데 적용하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죠. 병 주고 약 주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며느리하고 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명이 단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뭔 일 때문에 찾아온 거니? 결론부터 말해라. 뜸들이지 말고. 다름이 아니라 육아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를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게 아니라 하루 몇 시간씩만 봐주세요. 너는 뭐 하는데? 직장 다닐 것도 아닐 테고. 그 시간에 뭘 하려고 시애미한테 봐달라는 거니? 출산 후 몸 관리를 제때에 못하면 엉망이 되잖아요. 필라 테라피 학원에라도 다녀 보려고요. 그건 친정집에서 해줘야 더 마음 편한 거 아니냐? 나는 가게를 하는 관계로 애를 봐줄 형편이 안 된다. 저도 친정에서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애를 오래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가게도 적당히 하시면서 애까지 봐줄 수 있잖아요. 6개월 정도라도 봐주세요. 지금 같아서는 애 낳고 신녀는 늙은 것 같아 괴로워요. 그러나 김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기를 몇 시간씩 봐주게 되면 가게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가게는 단순히 자신만의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주방 일을 보는 두 아주머니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며느리한테 어떤 원망을 들을 것만 같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 씨의 거절에 토라진 며느리는 김 씨가 일을 하는 중에 가타부타 말도 없이 어느 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동안 아들한테서도 연락이 없고 하여 자신이 너무 매몰찼나 싶어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궁금도 하여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엄마, 웬일이에요? 전화도 안 받아주더니. 애기는 잘 있니?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혹시 사돈이 봐주신다고 안 하시던? 엄마, 지금 오래 통화할 수 없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니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 아내를 따라 배운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가 치밀어 전화를 했더니 전화 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가보려고 한다. 그러니 수진에게 미리 얘기해놓거라. 왜요, 엄마? 지금 볼 수 없어요. 저희들 장모님 등 처갓집 식구들과 베트남에 놀러 왔었쇼. 뭐? 베트남에 놀러 갔다고? 그런 건 사전에 얘기도 안 해주냐?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살아. 갔다 와서 얘기하려고 했지. 얼마 전까지 이들 돈 없다고 돈 받아 가더니 돈 없단 말도 다 거짓말이었냐? 그게 아니고 장모님이 베트남에 안 가봤다고 해서 한번 가자는데 안 갈 수 없잖아. 주녀가 이 애미는 베트남은커녕 제주도에도 못 가봤다. 애미 생각은 전혀 안 나더냐? 엄마는 가게도 하고 또 그런데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장모님도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어 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갔다는 것에 몹시 서운했습니다. 서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갈수록 아들 내외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딱 그 하나 있는데 그마저 애미를 투명인간 취급하니
어디 기댈 곳 없는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아기를 안 봐줘서 더 그런가 싶어 한 번은 전화를 했습니다. 애기는 친정집에서 좀 봐주고 있니?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허리 아파 못 본다고. 우리 집은 거리가 멀고 해서 친정집은 이들 집에서 가까우니가 그래서 했던 말인데 정 그러면 나라도 봐줘야 하지 않냐? 어머님이 봐주신다면 좋지요. 오늘부터 애를 좀 봐주세요. 알았다. 내 준비하고 나가마. 어머님,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분명 거절 못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아기를 데려와 집에서 봐주기로 하고 가게를 당분간 두 아주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기를 데리고 가게 카운터는 보겠지만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종일 가게 안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보고 있으면 어릴 적 준혁의 모습이 떠올라 좋았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또 남편과의 추억도 함께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작았던 준혁이 어느새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여 자기 분신을 낳았다는 게 도저히 믿기질 않았습니다. 아기를 5시간 봐주면 준혁이 퇴근하면서 들려 데려가던가 김 씨가 직접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그런 시간은 3개월쯤 했는데 가게 일하고 맞물려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곤한데 잠을 잘 오질 않고 그래서 피로가 계속 쌓이니까 온몸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뜻밖의 사돈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 준혁 어머니. 아기를 가게에서 보면 냄새 때문에 안 좋을 텐데요. 가끔 점심시간 급할 때만 카운터 봐주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아기 건강이 최우선이니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마치 남의 집에 아기를 맡긴 것처럼 말하는데 빈정이 상했습니다. 사돈께서 집도 가까우니 아기를 봐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건데 제가 허리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이 베트남까지 놀러 다니고 심심하면 아들 내외와 외식 다니고 영화도 자주 보러 다닌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준혁 어머니께서 자기 장사도 하고 그러시니까 이번 기회에 홀로 사시는 집을 팔아 애들한테 보태주면 더 큰 집에서 애를 키울 수 있어 좋을 텐데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야 가게에 방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생활하시면 되지요. 혼자 몸인데 큰 집이 필요 있겠어요? 그 가게방은 직원 아주머니가 쓰는 방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씁니까? 보아하니 며느리가 부축혀지 엄마를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갑자기 사돈이 가게까지 찾아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번부터 며느리가 자주 그런 말을 꺼냈거든요.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이 집은 좀 큰 것 같아요. 청소하시기에도 힘들 테고. 그래서 김 씨는 사돈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애들 집도 제가 사줬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사돈 측에서 보태주세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가격도 만만치 않다던데 사돈이야말로 그렇게 큰 집이 뭐에 필요하겠어요? 그 말에 사돈은 얼굴 표정을 찌푸리면서 쏘아붙입니다. 아니, 장사를 하시면서 그 돈 벌어서 뭐에 쓰시려고요? 얼마나 산다고 그까지 돈을 아끼시는 겁니까? 어차피 애들한테 물려주실 거 미리 해주면 애들이 편하고 좋잖아요.
김 씨는 더 이상 긴 말을 해봐야 싸움만 벌어질 것 같아 말을 멈췄습니다. 사돈이 돌아가고 나서 한참 동안 마음이 무너져 내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산다고. 어차피 자식에게 물려주다니, 도대체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내다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주 간단히 대답을 하더군요. 그야, 장모님 말씀이 틀리는 건 아니잖아. 뭐라고? 그럼 이 생각도 내가 집을 팔고 가게방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냐? 엄마, 어차피 나한테 다 물려줄 거잖아. 그렇다면 미리 해주게 더 좋잖아. 지금 사는 집은 애 키우는데 너무 좁아. 그건 엄마도 봐서 알잖아.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더 넓어야 되는데. 그만하면 애 둘까지도 충분해. 엄마, 정말 자식 하나 있는 거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 거야. 내가 대신 엄마 더 잘 모시면 되잖아. 더 잘 모신다고. 지금까지 결혼 이후로 니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하다못해 여행 갔다 와서 선물이라도 줬냐? 아니면 어디 여행 가는데 끼워주길 했냐?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사준 적이 있어? 너는 장모 모시고 영화도 자주 가는 모양인데 나는 영화 볼 줄 모르는 인간이냐? 엄마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가자고 해도 안 갈 테고. 김 씨는 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 애미를 골방으로 내쫓아서라도 큰 집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뭐를 해줘도 김 씨가 해주는 건 애들이 결코 고마운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 씨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라가 치미는 일들이 한둘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애기용품 좀 사달라고 하여 20여만 원 어치 사줬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후에는 애기 음악 감상용으로 좋은 스피커를 사달라고 하여 150만 원짜리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애기를 데리러 갔을 때 왜 스피커가 안 보이냐고 물었더니 며느애가 그럽니다. 아직 애가 듣기에는 출력이 커서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가 듣다가 애 크면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동안 최근 들어 월세 내기가 빠듯한 가게 일을 해서 번 돈 거의 대부분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아들 내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말에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들에게 크게 실망을 했고 허망했습니다. 아기를 데려다 주고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손주 얼굴 볼 생각을 마세요. 저 같으면 하나 있는 손주. 무엇이든 다 해주겠어요. 그렇게 돈이 아까우세요? 그 큰 집에서 어머님 혼자서만 편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집을 나오는데 뒤에 대고 떠드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김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서러울 때도 없었습니다. 김 씨 딴에는 하나 있는 자식을 위해 살아왔건만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원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도 돌아오는 건 돈 달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을 땐 어떻게 됐을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홀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김 씨는 이후로 거의 이틀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손주 얼굴 볼 생각을 말라는 며느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김 씨는 3일째 되는 날 가게에서 일하는 전 씨 아주머니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혼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들 준혁이 왔습니다. 아니, 식사를 못했으면 연락 줘야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정말 엄마는 갈수록 문제야. 김 씨는 아들에게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결혼하면 남의 자식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에서는 지금까지 김 씨가 키워온 자식의 면모는 전혀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준혁은 입원 수속을 마치고 삐쳐서 가버렸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김 씨는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기운이 없는 데다가 피곤해서 편도선이 부어 열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항생제와 소염제를 투여하면 이틀 정도면 쾌차할 것이라고 간호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병실에는 전씨 아주머니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김 씨는 이틀 후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한 것은 조건부 증했던 아들의 집에 대해 증여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을 할 때 변호사는 다른 지방으로 사무실을 옮겨 하는 수 없이 다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계약서를 본 변호사는 확답보다는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증자의 조건 불이행이 증여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받는 게 힘들다는 말입니까? 전에 변호사님은 부양 의무를 조건부로 증여를 하면 된다고 하여 계약서를 쓴 것이거든요. 그만큼 수증자가 신뢰를 심하게 깨뜨렸다는 걸 증빙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이지 못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정을 들어보면 아드님은 모친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해드린 게 하나도 없고 반면에 의리인이 번 돈을 생활비 등에 충당했다는 거네요. 그에 대한 증빙 자료는 있나요? 내 은행 계좌로 이체했고 물품 구입 영수증 같은 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해보시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수임을 하기 위해 그럴싸한 말씀을 안 드립니다. 확신이 섰을 때만 합니다. 김 씨는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부터 수임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변호사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바 있는 김 씨였습니다. 오랜 시간 장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자연히 쌓인 간단한 상식이었습니다.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증여 해제를 구하는 소장을 받았던 준혁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더 화가 났습니다. 미쳤군. 어머님이 미친 거야. 아니, 노인네가 망령이 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자식하고 법적 다툼을 하잔 말이야? 내가 연락해 볼 테니까 일단 침착하자고. 무슨 연락을 해? 당장 노인네한테 가봐. 준혁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울그락불그락 얼굴에 핏대를 올린 준혁은 김 씨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사실이야? 자식하고 소송을 하다니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라니. 그럼 너는 원래 그런 자식이었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아직도 너는 뭘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구나. 지금까지 니들이 호래미한테 한 게 뭐였니? 집을 사줄 때 변호사가 한 말 너도 빤히 들었잖아. 부양을 하겠다고. 그때는 당장 눈앞에 집이 들어오니까. 다른 말은 들리지도 않았니? 나는 몰랐어. 그런 게 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 이렇게 복잡할 줄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계약인 거야. 엄마가 지금이라도 취하해. 그건 안 돼. 니들은 가난을 피부로 느껴봐야 돈 무서운 걸 알 거야. 엄마, 우리 보고 애기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건데 우리가 모은 돈도 없는데 어딜 가서 살아? 애기가 불쌍하지도 않아. 애기를 볼 생각 말라고 누가 말했는데 애기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연락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하고 오로지 니들 돈 필요할 땐 나를 찾는 게 전부였지. 지금까지 니들한테 식사 한 번 대접받은 것도 없어. 돈이 없다고.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에 사용했는데 흥청망청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았지. 후회를 해봐야 한다. 얼마 후 며느리가 등장했습니다. 악에 받쳐 얼굴은 이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누워 침 뱉기라는 걸 모르세요? 창피한 줄 모르시냐고요? 창피한 거. 니들 같은 자식을 둔 게 창피하다. 니들은 너무 무례했어. 특히 너 수진이는 위아래도 없고 시애미를 무슨 거리에 남 보듯이 했어. 그냥 돈 보따리인 줄 안 거야. 네 손으로 따뜻한 국 한 끼라도 대접해봤니? 소송은 진행될 거야. 알아서 대응해. 나중에는 사돈이 전화를 해 하소연을 했습니다.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러니 한번 참아달라고. 그래서 김 씨는 애들보다 더 철딱서니 없는 건 사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헛된 바람이나 부추켜 여행이나 다니고 애들 앞날을 위해 사돈이 한 일 뭐냐고 따졌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결국 울먹이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소송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지간보다 못한 사이를 끝내려고 합니다. 솔직히 김 씨 입장에서 사는 게 얼마나 남았다고 돈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결국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 버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식을 망쳤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내일 죽더라도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자존감이 짓밟힌 건 더더구나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반평생을 자식을 위해 자존심도 수치심도 다 버렸건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까지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프겠나요? 이 고통의 끝이 어떻게 되든 김 씨는 자식에게 뼈저린 계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